네, 속 시원히 경제 이슈를 풀어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네, 오늘은요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금투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부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제 내년 개정세법을 두려워하실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도록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 스튜디오에 모셔서요. 2023년 개정세법과 관련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볼 텐데 지금 국회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먼저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일단은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불과 어제 날짜인데요. 네, 12월 8일자로 지금 우선 협의된 사항은 1가구 1주택자 그 종합부동산세 이제 공제 기준이죠. 네. 공시가격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다음에 그 외 주택자는 6억 원에서 이제 9억 원으로 우선 올리기로 사실상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는 중간은 유지는 하되 예. 2주택자의 세율은 이제 중간은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확정안을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마지막까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도 수준으로 지금 맞추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예. 기본공제를 높이게 되면 네. 결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대폭 줄어들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납세자의 납부세액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 기준을 일단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고 뭐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예. 그러나 이제 3주택자이신 분들은 중과세율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시가격 자체만 이제 내년에 좀 낮게 고시됐을 때 그 정도 혜택만을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내년 종부세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겠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요. 집값도 많이 좀 일본은 떨어지고 있고 차라리 뭐 양도하자 이런 심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양도세, 증여세 관련해서는 세법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실상 증여세 부분은 개정은 없고 그 증여 취득세 부분이 내년부터 개정이 또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월가세라는 제도가 기존의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네. 증여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증여를 해줬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한번 계산하겠다. 즉 증여하고 나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조세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네. 2월가세 제도인데요. 예. 그게 기존에는 5년인데 네. 내년부터 증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10년이란 기간으로 이제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할 때에만 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제도죠.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호흡이 아주 길어지다 보니까 예. 네. 이 부동산 시장도 사실 5년 후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 10년 후까지 예측해서 하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이 요즘은 이제 증여에 대해서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안에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방금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증여를 정말 많이 문의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증여취득세가 내년에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그럼, 예. 이제 취득세 10년 개정안, 뭐 현재 증여라던가 양도를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증여취득세가 내년부터 개정이 되는데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2022년도 지금 12월이지만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네.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되는 순간 바로 모든 제도가 일시에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인식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 22년도에는 증여취득세 기준이 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네. 시가 표준액은 지금 흔히 말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 되는데 예.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격이 16억 원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돼서 세율을 고박이 되는데 네. 23년이 되면은 이제 시가 인정액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여일 이 기준을 잡고요.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단지 내에서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기준이 과세 표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보다는 시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대부분 뭐 아파트가 20억이다. 네. 그럼 공동주택 가격은 16억 원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증여취득세가 더 높아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증여취득세는 취득을 하는 자녀 입장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 부담을 자녀가 크게 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11월부터는 저는 약간 입장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공동주택 가격인 공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 16억 원의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데 실제 아파트 거래가 1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증여취득세 과표가 16억 원이지만 네. 1월 1일이 되면 15억 곱하기 취득세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단기간의 시간 동안은 이 역전 현상 때문에 오히려 취득세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꼭 상담을 통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그 공동주택 가격의 어떤 기준 가격을 하향하는 게 이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 2020년도의 수준으로 우선은 23년도 4월에 네. 공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진 게 네. 그러면 2020년도 1월 수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12월 수준으로 할 건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아마 내년 초에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감안을 해서 공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공시한 가격이 2020년도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측정을 하셔서 공시가 되겠지만 네. 결국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1년에 한 번 공시가 네. 되기 때문에 네. 23년 4월에 공시가 된 가격이 결국 내년 12월쯤에는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년이 아니라 한 달 사이에 바뀌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몇 억씩의 차이가 크게 바뀌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다각화된 시각에서 정부가 잘 이제 공시를 좀 적용을 해주고 현실화율 적용을 한 다음에 이 세부담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납세자 부담이 좀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 뭐 더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이 부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연말정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 정말 직장인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13월에 또 한 번의 급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걱정이 돼 죽겠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면은 미리 세금을 많이 낸 측면도 있고 미리 덜 낸 측면도 있고 또 공제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어쨌건 돈을 좀 착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전과 다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연말정산은 사실상 연초정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뀌어서 정산한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연말정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가 지나면 그 어떤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어차피 정확하게 액수의 계산만 이루어질 뿐이지 네. 세금을 줄이는 미리 준비 과정을 거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의 본인의 지출 내역이나 그 모든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10월부터 12월의 데이터는 본인의 예상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본인이 환급액이 얼마 나올지 아니면 본인이 추가로 얼마를 내야 될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요. 매년 10월쯤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12월이라서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본인이 어느 조건의 컨디션에 해당하는지 한 번쯤은 계산해 보시고 이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도 간단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바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예.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제 공제 대상 자체가 본인의 총 급여액, 예. 그러니까 세전 금액이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세전 4천만 원이다 네. 라고 하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내가 1년에 소비를 1,000만 원 이상 소비를 했을 때만 공제를 받는 건데 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 썼는지 나오고 10월부터 12월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결국은 1,000만 원에서 0원 사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지출을 해도 공제액은 0원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음. 괜히 무리하게 연말에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공제액이 어차피 0원이면 네. 저는 오히려 소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가 15% 공제율이고 네. 체크카드가 30%, 네. 현금 영수증도 30%라는 개념들은 많이 아시는데 네. 그렇죠.
어차피 내가 공제율이 0%면 예. 오히려 신용카드를 썼을 때 뭐 포인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금리에 대해서 뭐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오히려 더 챙기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예,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죠. 그 연금저축 계좌랑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네. 이거를 1년 동안 납부를 안 하시다가 12월에 생각이 나서 허겁지겁 납부를 하세요. 예. 왜냐하면 납입을 하는 순간 그렇죠. 뭐 이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 네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는 300만 원 해서 뭐 총 7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율이 16.5%. 그래서 뭐 700만 원에 16.5%면 세액 공제가 한 115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많은 이제 그 보도 자료나 이런 것에서는 이 115만 원에만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본인이 이미 1년에 냈던 세금이 30만 원이면 어차피 30만 원밖에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신 다음에 계좌에 납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유자금으로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도에 해지하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전부 다 다시 이 추징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네. 뭐 본인의 연봉에 비례해서 과도한 금액을 넣죠. 막 이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네. 뭐 이만한 재테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그 초봉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는 뭐 연말정산 금액도 사실 낮을 뿐더러 그렇죠. 이것을 넣었을 때 추후에 본인의 목돈이 필요할 때 이 자금을 다시 가져갈 수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르시죠. 예. 역시 생각할 점이 너무나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중도 퇴사자인 신분들인데 아, 네네. 중도에 퇴사하시고 12월 말일까지 다른 근무처가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퇴사를 하시면 네. 10월 달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간단하게 해줍니다. 간이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사실상 그분이 얼마를 썼는지 이런 지출 내역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간이로 계산을 하고 그분들이 그 연말정산을 5월 달에 네.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해야 환급액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12월 말까지 내가 얼마 썼는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업주가 해주지 않죠. 본인이 5월 달에 직접 해야 돼요.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괜찮아 얼마나 받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생각보다 쉽게 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요 중도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중도 퇴사를 하셨을 때 네. 그 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퇴사할 때 무조건 받으신 다음에 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그 근무처에서 사업주가 합산해가지고 아.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 근로소득도 있지만 예. 퇴근하신 다음에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많죠. 네. 요즘에. 이른바 투잡. 예. 네. 뭐 배달 알바를 하신다거나. 네, 네, 네네. 많아요. 그러면은 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조건 그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된다. 아, 이것도 정말 많이들 누락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지 네.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그렇죠. 하셔야 된다. 직접. 아. 예. 음, 아니면 세무사를 이제 수임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과세 표준 구간도 변경이 됐잖아요. 이 변경된 세법이 적용이 됐을 때 어느 구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득이 있는 건가요? 제가 우선은 이 과세 표준 자체가 전부 다 달리 적용을 되기 때문에 네. 그 경비 자체가 모두 다르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 예측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근로소득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연봉 한 3, 4천 이상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은 받으실 것 같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려봤을 때는 네. 연봉이 예를 들어서 7천에서 1억 원 정도 됐을 때 그때 한 70만 원 정도 가장 맥스로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연말정산이라 아니면 이제 과세표준 적용받는 뭐 사업소득자분들이 결국 본인이 어떤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 오차 범위는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이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2023년 1월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됐다고 했을 때 세법 어떻게 바뀌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유예가 이제 하자라 안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여야가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고 아마 오늘이나 뭐 다음 주 중에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들 금융투자 상품을 이 거래를 해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A 그룹하고 B 그룹. A 그룹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 그래서 기본 공제 자체가 5천만 원으로 좀 여유가 있죠. 네. 그리고 B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외 주식이고 기본 공제는 지금과 같이 250만 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적용된 과세 표준에 대해서 3억 원 이하는 22%.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예. 3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 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반기가 끝나는 결국 6월 달이겠죠. 네. 6월 달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예. 7월 10일까지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증권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원천 징수가 될 거라고 비춰지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랑 똑같은데요. 네. 6월 달 지나면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그 예정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게 1기와 2기를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이 전체를 이제 그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때 확정 신고를 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없었던 결손금이 만약에 생겼다. 네. 그러면 2월 결손금은 5년간 추후에 이득이 생겼을 때 차감을 해주겠다라는 네.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된 거는 지금 진짜 정치적으로 좀 대립이 좀 돼 있는 상태고 뭐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 과세가 이렇게 좀 강화되더라도 심지어는 이 정도 수익을 나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장이 요새 안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여론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금투세 관련해서 좀 문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에서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얼마 낼 수 있을 것, 얼마나 내게 될 건지 그 부분이라 이게 반기에 끝나고 나서 원천 징수를 받게 되는데 네. 상반기 때는 내가 투자 수익이 발생했었는데 예. 하반기 때는 투자 수익이 발생 안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오히려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거의 1년간 묶여버리거든요. 네. 결국은 확정 신고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환급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식의 정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 묶이는 부분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투자라거나 뭐 긴 시간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 실현된 소득의 일부 네. 그게 22%나 27.5%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행히 어제자로는 금투세 도입이 이제 2년 뒤로 미루자 그리고 이제 고액주주 요건 완화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 방향성으로 가닥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 증권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도출을 해주라라고 이제 방향성을 약간 유예는 확정대로 하겠지만 예. 증권거래세에서 조율을 좀 더 해보자라는 선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초적으로 질문이 궁금한 게 이 금투세라는 건 사실은 소득에 비례해서 여기다 때리는 거고 그거 별개로 거래세는 다른 얘기잖아요. 거래세는 맞습니다. 거래세잖아요. 네.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취득세도 결국은 예. 내가 양도 차익이나 생기는데 그 취득하는 부분도 또 별도로 내는 거 아니냐. 예. 결국 이 거래 자체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저는 증권거래세라는 게 결국은 취득하나 파는 것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따로 별개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증권거래세 자체가 1억에 이제 이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세율이 높아지고 대상자가 확 늘어나니까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통계치로도 한 15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증권거래세 자체를 이제 지금 전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방향이 저는 맞다고 비춰지고요. 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점점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일전에도 최근에도 알아봤는데 각 나라별로 이 금투세에 해당되는 이 거래 취득세 뭐 이 소득세에 대한 이 제도는 달라요 다. 맞습니다. 없는 나라마다 나라도 다릅니다. 있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 정황에 따라서 그때 좀 탄력적으로 돼야 되는 세법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이제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이 금투세가
이게 오르내렸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경제 상황이 1년 만에 아주 급변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세금까지 또 걷는다고 하니까 이제 더 반감이 더 심하지 않나. 물론 이제 이 뭔가 조세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도입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도입이 되더라도 세금 낼 사람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유예가 2년 되고 나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제가 걱정되는 건 국내 시장에서 이제 큰 손들 개미나 뭐 고래급들이 네. 국내 시장을 기피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 증시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오히려 세금 이외의 것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의견들도 많이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금융정보는요. 저희 최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